반갑습니다. 생태적지연구소 학술위원 장윤석입니다. 이 기획은 저희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코로나 이후의 삶, 전환인 삶, 학술위원회 유튜브 강의로 전환은 빠르게 삶은 느리게라는 모토 아래 첫 번째 가속주의, 두 번째 감속주의, 세 번째 전환사회 모델링 파트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이 그린뉴딜은 그중 가속주의 파트로 저는 그린뉴딜 말고도 탈성장 그리고 순환경제를 맡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드리면 현재는 IF에서 한국 기업이 전지구조 생태학사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고요. 청년긴급 기후행동에서 기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후카지노, 지구환경의 경계에서 콜로퀴움을 준비했고 기후금융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태경제학, 탈성장경제학, 그리고 생태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과의 관계는 일단 작년 말부터 그린뉴딜 한국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에 같이 했었고요. 사서로 그린뉴딜을 대안의 자리로 끌어올리려 여러 자료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녹색당 정책위원으로 잠시 있으면서 그린뉴딜 공약직 작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비판하는 작업과 행동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 그린뉴딜, 즉 우리가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그린뉴딜을 폭넓게 공부하고 대안상을 제안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청년긴급기후행동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관심 있거든 언제든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경황이 없는 나날입니다. 올 초부터 그랬죠. 저는 생태적지연구소 미디어에서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이라는 기획을 올 한 해 동안 연재를 했는데요. 3부작 글이었고요. 그중 세 번째 글 그린뉴딜 글을 얼마 전에 마무리 지었고 오늘은 이 연재에서 담은 그린뉴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적어놓은 글에 대한 요약이 될 테니 더 상세한 내용은 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쓰기가 어려웠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린뉴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제 고민은 그린뉴딜이라는 단어를 버려야 하나 아니면 다시 찾아와야 하는 고민인데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린뉴딜은 제가 이제 거진 2년 동안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말하고 활동하던 그린뉴딜과는 다릅니다. 녹색 전환으로서의 그린뉴딜, 기후위기와 이제 경제위기, 불평등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어떤 강력한 대안으로서의 그린뉴딜이 그린워싱된 상태로만 이제 세간에서 나돌아다닐 때 어쩌면 이걸 버리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녹색연합의 조현철 신부님 말씀처럼 정명이 아니면 실명한다고 그린뉴딜이란 단어 자체를 정정해서 아니 그건 그린뉴딜이 아니야 이게 그린뉴딜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 단어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처럼 영원히 쓸 수 없는 단어가 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되찾고 와서 제대로 된 그린뉴딜이 뭔지를 보여야 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고요. 그렇기에 그린뉴딜을 말하기 앞서서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걸 소개하고 이게 왜 그린뉴딜이 아닌지를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린뉴딜인지를 명확히 그려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판 뉴딜은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보고대에서 발표를 했고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정망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10대 대표 과제, 전체 2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짚을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디지털 유들 같은 경우는 두세 달 전부터 코로나 경기 불황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꺼내진 카드였으나 그린 유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비판에 한 달 전에 각 주무부처에 갖고 와라라고 해서 급조된 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겉포장지 안에 담고 있는 추진 과제들이 진짜 그린이냐 하는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던 다른 사업들을 그린이라는 포장지로 엮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볼수록 다양한 비판점이 존재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해외 환경 시민 NGO 단체들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그린뉴딜입니까? 라는 말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해외 석탄 발전을 승인한 그 정부와 한전,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시아의 첫 번째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아젠다를 걸고 가는 게 맞느냐. 지금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개발민족주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말해왔던 학계와 시민단체의 다른 인사들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대학교 이광석 교수는 또 다른 개발론에 가깝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경제학자 이병철은 디지털 기술의 밝은 면만 보는 첨단기술 숭배주의가 뚜렷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김병건 정의정책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혼합한 수준이 아니냐, 공공인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민간 대기업 주도를 지원하는 방식이 그린 뉴딜일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우진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차라리 그린 뉴딜이라 하지 말지, 녹색 경기 부양책 정도를 발표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한국판 뉴딜의 비판점입니다. 첫 번째, 개발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원한 2등 국가라는 콤플렉스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이 태도로는 기후위기를 다같이 한마음 모아 막아내겠다는 그런 식의 정책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업 지원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서는 현대차와 네이버를 불렀지만 그린 뉴딜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구조를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소수자에게 돌려놓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가 큰 축이니까요. 세 번째, 수소가 친환경이라는 상상도 헛되다. 이거는 녹색 성장이 동력으로 그린 뉴딜을 생각할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수소는 지금의 체제에서는 화석연료에서 얻어지는 부생수소로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언택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일자리, 고용 개수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디지털 부문은 점점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린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가? 플랫폼 자본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비판점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구체적인 로드맵 및 방향성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2030 배출제로, 2050 넷제로는 필수 선결 과제입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주무부처와 기존에 진행해온 정책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만금 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 2공항 짓겠다, 나 신남방 공항 짓겠다는 그 정책들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석탄 발전도 한국에 7곳을 짓고 해외에 지금 4곳을 새로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농업이 홀대된다는 점, 자동차가 총알로 등장한다는 점, 재난의 틈타 자본을 강화하는 재난자본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 부문 자체가 공란인 점 등 한국판 뉴딜은 비판하게 짚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린 뉴딜은 그럼 뭐냐? 라는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그린 뉴딜은 일반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와 불평등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의에 앞서 그린 뉴딜이 누구의 입에서 언제 어떤 목적을 띠고 나오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정책 혹은 아젠다가 지금까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부터 산업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그린 뉴딜을 외치고 있는데요. 녹색 성장의 다른 이름으로 떠오르는 그린 뉴딜이 있는가 하면 반제국주의, 탈식민주의와 결합한 생태사회주의 기획으로의 그린 뉴딜도 존재합니다. 뒤에서는 이 맥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2008년도에 처음 나온 그린 뉴딜과 토마스 프리드먼이 말했던 녹색 성장 혹은 녹색 부양책으로서의 그린 뉴딜과 2020년도의 그린 뉴딜은 위기의식과 상황 진단, 계획의 급진성 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2018년도에 나온 IPCC 보고서에 따르면 1.5도까지 비가역점까지 남은 시간은 7년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제 이 시간은 날이 갈수록 지구 각각의 티핑포인트 연구 결과가 터져나올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이 급박함으로 시작하는 그린 뉴딜입니다. 지금의 그린 뉴딜은. 이 위기에 가능한 모든 힘과 자원을 들여 지구 생태계와 그 속에 묻어든 인류를 구하는 총체적 전환 패키지로서 이야기가 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IPCC에 따른 지금 이 경로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 7년인데요. 탄소 예산이라 부르죠. 이마저도 66% 확률로 어떤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가정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번 여름에 봤듯이 코로나, 장마, 폭우, 홍수, 우리 갖가지 기후재난이
앞으로도 미친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저희가 탄소 배출을 지금부터 줄이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티익스프레스보다 더 급격한 롤러코스터를 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급박함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IPCC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이 95%가 합의한 결론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추정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2050 넷제로라는 그린 뉴딜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조차 흔들릴 여지에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호주 탑클래스 기후과학자 월 스테파니 경고입니다. 이미 파국 지점에 접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15개의 티핑포인트 중에 9개가 이미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로 어쩌면 그린 뉴딜의 급박성과 긴급성은 수정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뒤로 가진 않습니다.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를 뜨겁다 못해 불타오르는 아젠다로 만든 거는 명실상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특히 청년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후운동입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요구가 쏟아졌고 그 어떤 바텀업에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그린 뉴딜이나 아젠다가 이들의 요구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질변화를, 그리고 지구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린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그 전면적인 요구에 힘을 얻어서 작년에는 되게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드리오 오르키오 코르테스, AOC라고 부르는 이 젊은 초선 의원이 그린 뉴딜 결의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일에 속합니다. 그 이후 같은 경우에도 집행위원장 선거 때 그린 딜이 뜨거운 아젠다로 올라서 녹색 사회를 만들겠다는 전환책들을 합의했고 지금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 뉴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집중과 속도이고요. 전시와 같이 전 사회적 영향을 집중해 빠른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2020년대 1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서 수행해야 될 인류 문명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극심한 사회 부정의를 지금 해결하지 않고서는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 취지에서 필요한 대개혁 전환 플랜입니다.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즈벨트 뉴딜이 단어라는 기원을 두고 있죠. 그때 자본과 노동이 맞서서 합의를 이루었던 그 맥락을 따르되, 한편으로는 그때 후보댐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토건식 뉴딜로는 불가능하다. 즉 정부의 역할에 방점은 찍히지만 그 색깔과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그린 뉴딜의 역사와 맥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린 뉴딜이 정의와 원칙을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린 뉴딜은 급박한 기후위기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 생태적 부정의에 마주해 거대한 전환을 모색하는 사회적 합의고요. 미중의 위기 속에서 미중의 사회 계약과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릇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 뉴딜이 녹색 성장의 차원으로 이해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그린 뉴딜이 아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의 원칙으로는 저는 넓게 단어를 생각해 그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한다면 그 방향성은 그린 뉴딜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원칙화하자면 첫째, 우리가 그레타 툰베리나 어떤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기후운동의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그린 뉴딜일 것이고, 둘째,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결할 정의로운 전환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 절반 감축, 2050년 넷제로 혹은 배출 제로는 선결 과제입니다. 그리고 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래는 그린 뉴딜의 담론과 스펙트럼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한 새 책입니다. 2019년 9월에 함께 나왔고요. 먼저 제러미 리프킨의 그린 뉴딜을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뉴딜과 유사한 비상대책, 즉 녹색 성장에 방점을 두고 청정재생 가능 자원으로 내수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 그리드 및 건축물,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그린 뉴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 가능하죠. 그의 글로벌 그린 뉴딜은 서구의 혁신 발전 모델을
전지구적인 기후정의 회복과 공동대응과 무관한 그 발전 모델을 보편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과거의 제3세계의 공적개발 원조의 21세기 버전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나오미 클라이민의 관점이고요. 그는 리프킨의 그린뉴딜이 녹색 식민주의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으로 파악을 할 때 그린뉴딜은 식민주의, 군국주의 이 모든 체계를 떠받드는 다양한 타자와 체계를 부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기후운동과 남반구의 기후정의, 탈제국주의 및 반식민주의, 기후정의 차원으로 그린뉴딜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경제학자 엠페티포는 그린뉴딜을 지구 생태, 그 속의 경제계를 정상 상태로 만드는 기획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생태계로 묻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지금 이 궤도는 옳지 않다. 다시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전환으로서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이렇게 됨으로써 탈성장의 기획을 그린뉴딜과 연결시킬 여지가 충분히 생깁니다. 또한 그는 금융자본주의 약탈을 지금 생태위기의 원인으로 짚고 전면적인 금융과 통화제도의 개선을 그린뉴딜의 재원과 관련된 새로운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가 얘기했던 그린뉴딜은 지금 논의되는 그린뉴딜과는 굉장히 다른 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제언 혹은 화두들을 던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녹색 성장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오미 클라인과 엠페티포의 그린뉴딜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한국에서 한국판 뉴딜에 적용하려는 그런 작업 중입니다. 제 제언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는 서구 북반구 1세계 중심의 그린뉴딜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다른 경로를 걸어왔고 1세계와 같은 차원의 기준, 형식으로 그린뉴딜을 채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두 번째로는 탑다운 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을 넘어서야 한다. 뉴딜은 당연히 정부 주도와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명을 띠고 있지만 지금 거버넌스, 지자체, 로컬, 마을, 소규모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런 시장의 지평을 벗어나 경계선을 허물며 등장한 운동들과 공간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전환 말고도 그린뉴딜이 담을 수 있는 전환은 많습니다. 생태위기는 기후에만 한정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녹스트림이 짚고 있는 것처럼 지구 한 개의 9가지 경계선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탄소 배출량에만 시선이 쏠리면 이 그린뉴딜은 실패하겠다.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는 저감뿐이 아니라 적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올 여름에서 봤듯이 이 상시적 위험 사회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방향으로서의 그린뉴딜이 필요하고요. 현재의 위기를 촉발한 원인, 즉 탄소 배출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지만 닥쳐오는 재난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보다는 회복이 아닐까. 세간에서 이야기되는 그린뉴딜은 가속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의 경기 여파로 모든 전망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니까 그린뉴딜이 이제 경기 부흥 담론을 띄고 나오지만 하지만 저희는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앞으로의 닥쳐오는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불평등을 해결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한국판 뉴딜의 정의로운 전환에 빠져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평등의 특수성에 맞춰서 그린 뉴딜의 주거 문제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전환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요. 30년대 뉴딜처럼 루즈벨트 뉴딜처럼 기업을 자본의 품에서 노동자의 품으로 돌려놓는 민주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 이야기죠. 그리고 기업에 가는 그린 뉴딜 자금이 그린워싱으로 버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전환의 주체를 노동자, 지역민, 청년, 이주민, 여성, 소수자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 뭐냐? 지금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지혜인가? 아니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이 위기를 만든 시스템에 단지 녹색으로 덧칠하는 것 뿐인가? 이 고민은 계속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봤듯이 코로나, 폭염, 폭우, 장마, 태풍 이 미중의 위기들에 맞서서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가운데는 케이트 레이어스의 도넛 다이어그램이고요. 바깥에는 지구 한계를 넘지 않는 선, 안에는 가장 필수적인 사회적 기초를 만드는 에스트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이곳으로 가기 위해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생태적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죠.
이상으로 전환은 빠르게, 삶은 느리게 생태적 지혜 연구소의 기획 그린뮤디를 마치겠습니다.